자, 수업 시작합시다. 챕터 8 마이크로피지컬 피지컬 프로세스 in cold cloud. 이것도 작다 이거죠? 제가 평소 쓰는 대로 쓴 건데. 아하, 그렇죠. 글씨는 찍어서 맞출 수 있거든. 근데 수식은 찍어서 맞추는 영역이 아니잖아. 이게 디테일하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렇구나. 글씨는 대충 이렇게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그 제가 애매한 경계선에 있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웜 클라우드, 그러니까 드랍 물방울로만 형성되어 있는 구름에서 일어나는 미세물리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웜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발달하고 비가 오고 뭐 그러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정성적으로나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정량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그죠? 예, CCN 그 클라우드 컨덴세이션 누클라이가 있으면은 걔네 위에 물방울을 연결해서 성장하다가 지들끼리 충돌하고 뭐 그래서 떨어지고 뭐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중요하고 물방울이 연결될 때는 이런 게 중요하고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웜레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웜레인 피직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충분한가? 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스 과정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 지구상의 아이스 클라우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구름에서 아이스 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스 과정이 없었다 칩시다. 웜레인만 있다 칩시다. 지구상에 오는 비의 몇 퍼센트 정도쯤이 웜레인에 대해서 올까요?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으세요? 웜레인으로만 오는 비의 양, 콜드 클라우드 과정 없이 찍는 거죠. 뭐 0에서 100 사이 아니겠어? 대충 찍어봅시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40? 80? 그 웜레인으로만 오는 게 80, 40, 70? 웜레인으로만 오는 게 그 정도쯤 될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그 스레숄드를 어디로 지정하냐가 중요해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트레이스 같이 라이트 레인도 다 포함시킬 거냐 뭐 좀 저기 하겠지만 한 50%쯤 됩니다. 러플리 한 50%쯤이 웜레인 온리.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50% 정도는 아이스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비가 오는 그런 것에 의해서 비가 오는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과정을 잘 모르면은 지구상에 지금 오는 비의 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열대 지방에서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대륙 지역 중위도 지역에서 비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겠죠. 그죠?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그렇고. 근데 웜레인 열대 지방에서도 얼음 과정은 꽤나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있는데 왜냐하면 웜레인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는 뭐 밑에가 따뜻하니까 웜레인이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쪽엔 대류 과정이 활발해요. 그래서 높게 발달하는 구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걔네가 높아지면 필연코 걔네들도 아이스들이 생깁니다. 열대 지방이라고 해서 성층권이래 500헥토파스칼 이상 올라가는데 영상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 올라가면 다 영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열대 지역에서는 그러면 웜레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냐 딱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과정은 지구 어디에서나 사실 존재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꽤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언제 생기죠? 몇 가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봅시다. 얼음은 언제 생기나요? 일부 초딩들도 아는 질문이에요.
예, 템퍼러처가 0도씨 미만일 때, 그죠? 예, T가 0도씨 미만이면은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ice crystals may form 입니다. 생길 수 있어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길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미리 써놓고 할 건데, 아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는 물의 페이즈 중에 하나죠. 워터의 페이즈 중에 하나가 수증기가 있고 액체가 있고 얼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얼음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느냐? 베이퍼에서 형성될 수 있겠죠. 얼음은 베이퍼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리퀴드에서 아이스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방울의 형성에 대해서는 얼음이 녹아서 물방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었죠. 그죠?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웜레인에 대해서 배울 때 생각해보면은 물방울이 어떻게 형성됐지? 생각해보면 수증기가 모여서 그렇게 됐었죠. 그죠? 예, 수증기가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퍼에서 리퀴드가 되는 과정 하나만 배웠었는데, 아이스가 형성되는 과정은 베이퍼에서 아이스로 갈 수도 있고 리퀴드에서 아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텐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versus heterogeneous.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무슨 뜻으로 쓰나요? 무언가가 호모지니어스에, 대학원 수업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죠. 무언가 something 호모지니어스에, 이러면 뭔 말인가요? 한두 번 썼던 말은 아닐 거고, 무슨 뜻이죠? 처음 들어본 말 아니잖아. 빨리 해봐. 뉴클레이션 할 때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거 말고 다른 데에서는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나요? 있을걸? 뭐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호모지니어스에 혹은 헤테로지니어스에 라고 하면은 그게 뭘 가리켰죠? 무슨 뜻이었었죠? 균질한? 무언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공간적으로 저렇게 쓰는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불균질하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빌딩이 어디 하나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든지, 이러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불균질한 이런 뜻이 되는데, 뉴클레이션 할 때는 호모지니어스는 단일 종으로, 단일한 것으로, 헤테로지니어스는 다른 여러 종류가 합쳐져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이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순전히 그 워터로만 되면은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고, 워터 더하기 something 다른 것에 도움을 받게 되면은 헤테로지니어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SW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RH를 재면은 S나 RH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워터에 대한 RH 값과 아이스에 대한 RH 값을 비교해 보면은 아이스에서의 RH 값이 더 크게 됩니다. 그죠?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ESW는 당연히 이게 ESI 요거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 뭐 한 2주차쯤에 배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워터에 대해서는 언세츄레이션 돼 있는데 아이스에 대해서는 슈퍼세츄레이션 돼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용어가 나오겠지만 아이스랑 리퀴드랑 결합하는 것을 라이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랑 결합하는 것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리퀴드랑 결합하는 걸 뭐라고 불렀었죠? 코알레센스. 그죠? 컬리전은 충돌이고 리퀴드랑 해서 같이 붙는 걸 우리가 코알레센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컬리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입자들에 대한 충돌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냥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리퀴드랑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코알레센스라고 부르고 아이스랑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부르고 아이스랑 리퀴드랑 달라붙는 것을 라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얘네 전부 다 그리고 컬렉션 과정이죠. 컬렉션 과정을 입자 그 부딪히는 종류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그리게이티드 파티클이라고 부르면은 아이스가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쭉쭉쭉 성장해서 형성된 파티클을 우리가 어그리게이티드 파티클 이라고 부르고 아이스가 리퀴드랑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파티클들을 우리가 라임드 파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 대기과학 용어 사전인가? 제가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제가 거기서 못 찾아봤는데 옛날 판에서는 라이밍을 뭐라고 번역했었냐면은 그 상고대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고대랑 라이밍이랑은 다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상고대는 왜 그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봄철쯤에 이렇게 뭐 한라산이나 이런 이렇게 그런 데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막 결정들 맺혀 있는 거 있잖아요. 걔를 우리가 상고대라고 부르죠. 그거랑 우리가 여기 구름에서 말하는 라이밍이랑은 다릅니다. 라이밍을 여기서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결착인가? 결착은 어그리게이션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글로는 잘 모르겠고 라이밍,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도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베이직한 뭐 용어 내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봅시다. 뉴클레이션. 자, 드랍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이스도 뉴클레이션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바로 전에서 써놨는데 아이스 뉴클레이션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과정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베이퍼에서 갔는가 아니면 리퀴드에서 갔는가. 그러니까 아이스가 맨 처음 형성될 때, 얼음 입자가 맨 처음 형성이 될 때 그게 베이퍼에서 베이퍼에서 바로 되었는가 아니면은 리퀴드 워터가 아이스로 되었는가. 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저기는 호모지니어스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되었는가 게 될 겁니다. 한번 아까 썼던 이야기를 그대로 써볼까요? 여기 썼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따로 안 써도 되는데 베이퍼로부터 되었는가 그 다음에 리퀴드로부터 되었는가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한가 헤테로지니어스한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베이퍼에서 호모지니어스하게 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베이퍼고 호모지니어스하게 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베이퍼에서 호모지니어스하게 가는 거예요.
그 물방울에서는 저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실제로 물방울이 형성될 때 베이퍼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 것의 도움도 없이 그냥 순수히 물방울이 지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배리어를 넘어서가지고 예, 그러니까 베이퍼가 물방울이 형성되는 과정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왜 안 일어났었죠? 이런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일어났었죠? 피지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은가? 왜 안 일어나? 크기가 작아서. 크기가 작아서. 제가 꼭 질문을 이렇게 노트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은 안 찾고 그냥 피용으로.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죠? 모르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과정이. 아이 노트는 엄청 깨끗하구만. 내 노트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원본보다 깨끗한 사본이라니 이럴 수가. 자, 빨리 왜 안 일어나? 베이퍼에서 바로 리퀴드가 형성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 예, 그 정도 필요하다고 했었죠. 왜 그렇게 높은 RH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RH가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서 그만큼 이렇게 우연하게 충돌할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다다다다 갑자기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그 배리어를 넘어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렇다는 소린 거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높은 RH를 필요로 하는 건데? 왜 물방울이 형성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증기가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되는데 걔네가 처음에는 크기가 엄청 작단 말이지. 크기가 엄청 작으면은 이렇게 플랫 서페이스에 비해서 예, 인력이 작다고 분자간 인력이 작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탈출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예, 쉽게 탈출하니까 얘네가 우연히 몇 개 충돌해 가지고 이렇게 모였을 수 있지만 예, 탈출하는 거죠. 예, 다시 탈출해가지고 걔네가 물방울로 스테이블하게 남아있지 못하는 물방울로 스테이블하게 남아있으면 이게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일정 크기까지 확보가 되려면은 예, 그만큼 처음에 우연히 충돌한 녀석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도움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 계산해봤더니 필요하면 RH가 한 400% 내외 정도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RH 400%의 근거가 사실 어디에 여기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어요. RH 400%의 근거가 뭐냐면은 그 교과서 그림 8.2예요. 221쪽. 8.2에 보면은 선 두 개 그려져 있는 거. 그 실선이 워터에 대한 거고 그게 뭐냐면 뉴클레이션 레이트예요.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초당 1세제곱 센티미터당 초당 1개 정도쯤 1 per 세제곱 센티미터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1개 정도 생기는 레이트가 되려면은 슈퍼 세츄레이션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273도 273 켈빈 그러니까 0도 정도쯤 되겠죠. 그때 지금 그 실선의 값이 대충 한 4 정도쯤 돼 보이지 않으세요? 2, 3, 4. 그냥 한 4 정도쯤 돼 보이죠. 그죠? 예, 그만큼이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예, 계산을 해 보면은. 자, 그런데 그 같은 그래프에서 파선이 뭐냐면 아이스에 대한 거예요. 아이스는 값이 지금 워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죠. 그죠? 더 안 일어나요. 예, 그런 과정이 더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much
more difficult than homogeneous nucleation of liquid droplet. 네, 리퀴드 드랍도 잘 안 생기는데 아이스는 더 안 생깁니다. 베이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짠 하고 얼음이 되어야지 더안 일어납니다. 네. 값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자연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물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리퀴드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액체가 물방울이 그러니까 짠하고 이제 다른 것에 도움 없이 에어로졸 같은 것에 도움이 없이 얼음이 형성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연계에 호모지니어스한 리퀴드가 진짜 있을 것인가?를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순수하게 베이퍼가 모여서 리퀴드가 형성되지 않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금도 잠깐 이야기했죠. 모든 리퀴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구름 물방울에는 애초부터 에어로졸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걔네가 어는 거죠. 그죠? 결국 이거는 프리징입니다. 그죠? 얘는 생각해보면 얘는 프리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프리징이라고 부르고 베이퍼에서 바로 아이스가 되는 것은 데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 정도 용어쯤은 아는 거지. 데포지션. 이게 용어가 데포지션이고 얘가 프리징인데, 자, 자연계에서 실제로 프리징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게 호모지니어스 할까요? 에어로졸이 있잖아요, 초부터. 물방울이 자연계에 퓨어 워터가 어디 있어? 자연계에 퓨어 워터가 없음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에어로졸의 보통 그 뉴클레이션 되는 에어로졸의 크기가 어느 정도쯤이었었죠? 반지름이? 뭐 한 80에서 100나노 정도쯤 됐었습니다. 그 어큐뮬레이션 모드에 있는 거였었죠. 그게 제일 뉴클레이션이 잘 되는 녀석들이라고 했습니다. 콜스 모드는 개수 자체가 워낙 되게 적었고, 에티킨 모드는 잘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 있는 한 수십에서 100나노쯤 되는 것들이 제일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반지름이 100나노에 0.1 마이크론입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드랍의 일반적인 크기는, 드랍플렛의 크기는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구름 물방울, 비로 떨어지는 거 말고 구름 속에 남아있는 물방울, 대충 어느 정도 였었죠? 대충 오더러브 10마이크론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은 에어로졸 개가 그 물방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걔는 그리고 충돌 병합에 의하지 않고서도 10마이크론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었죠. 10에서 한 15마이크론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다른데 이렇게 섞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맨 처음에 CD에서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자, 둘 사이의 반지름의 비가 몇 배죠? 10마이크론하고 0.1마이크론하고 100배. 부피 비는 그러면 몇 배가 되죠? 100만 배. 그죠? 그러니까 물방울 속에서 부피비로 따졌을 때, 물론 질량비로 따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에어로졸이 엄청 무거운 건 아니니까 부피비로 따졌을 때 100만 분의 1 정도가 에어로졸이에요. 그죠? 그리고 걔는 물에 녹는 에어로졸이죠. 수용성, 영어로 하이그로스코픽 혹은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워터 프렌들리 한 에어로졸인데, 그러니까 이미 걔네가 다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인 거죠. 대충. 물론 아까 했지만 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오더 오브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입니다.
공주 시민이 몇 명? 공주 시민이 몇 명이게요? 공주 시민 다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쯤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죠. 그 중에 10명. 예,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넓어? 저 위에 뭐 노원구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뭐 구로구 있고, 예, 이게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대충 아시죠? 예, 뭐 저쪽 서쪽은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예, 엄청 넓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야. 그 중에 10명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희소하죠. 그죠? 이거를 영어로 딜루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딜루트를 영어로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 예, 뭐 잘 희석된 뭐 대충 이런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10명이 되게 적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모여라도 있으면 뭐 모여 있어 정도쯤 되겠지만 10명이 어딘가에 모여 있어. 예, 그러면은 뭐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탐문 수색이 가능하겠죠. 10명이 어딘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 골고루 흩어져 여기저기 조금씩 한 구에 한 명도 안 되네. 이러면 잘 못 찾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워터 드랍 안에 에어로졸이 있어서 얘를 실제로 퓨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걔네의 비율이 보통 자연계에서 1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쯤에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자, 얘는 일어날까요? 얘는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그러합니다. 얘는 일어납니다. 5 마이크론 정도쯤의 드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 5 마이크론 정도쯤의 드랍을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38도씨가 되면은 갑자기 얼어버립니다. 스판테니어스하게. 프리지. 자연계의 5마이크론보다 작은 드랍은 그리고 별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맨 처음에 우리가 드랍이 형성되면은 뭐 한 1, 2마이크론 정도쯤 되겠지만 그거는 맨 처음에 진짜 형성될 때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어로졸이 한 100 나노미터 정도였잖아요, 반지름이. 얘네가 그리고 그 형성이 되면 이게 언스테이블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확 빨리 드랍으로 성장하는 게 그 우리가 배운 퀄러 시오리였었죠. 빨리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자연계에서 1, 2마이크론짜리 드랍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최소한 저 정도쯤은 돼야 돼요. 쟤네들이 한 마이너스 38도씨 정도쯤 되면은 확 얼어버립니다. 예,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이 일어나요. 다른 것에 도움 없이. 그리고 더 큰 드랍은 더 따뜻한 온도에서 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얘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아이스 뉴클레이션을 이야기한 거예요. 호모지니어스한 아이스 뉴클레이션이 일어나려면은 그게 베이퍼에서 오든지 리퀴드에서 오든지 해야 되는 건데, 베이퍼에서 가는 거는 아이스보다 더 리퀴드 드랍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에 근데 리퀴드에서 가는 거는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한 영하 38도쯤. 영하 38도 실제로 대기권에 있을까요? 그런 온도가? 있나? 영하 38도 있어 없어? 예? 대륙 권계면에서의 온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트로포포즈. 그 위에서는 우리가 이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죠, 그죠? 대륙 권계면 정도가 몇 도 정도냐가 중요하겠죠. 자, 대륙 권계면 몇 도 정도쯤 될까요, 온도가?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근거는? 예? 예, 1kg에 10도. 예. 100도네. 예.
그러면은 지상의 온도가 뭐 대충 우리 보통 룸 템퍼처 15도 찍죠? 그러면은 영하 85도네. 그 정도? 이제 건조 단열 감률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그 표준 대기에서의 감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표준 대기의 이카오에서 정한 그 표준 대기의 감률? 아유, 대기과 아마 1학년 때쯤 배울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울걸 이거? 이카오에서 정한 표준 대기 뭐 이런 거? 표준 대기가 그 15도씨 그리고 1atm 1013.25 헥토파스칼을 정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상층으로 올라가서 감률이 어느 정도쯤 되고 이걸 정해놨어요. 이게 스탠다드, 예, 애트모스피어야. 몇 도? 1km 올라갈 때마다 몇 도 떨어지게. 예? 예, 뭐 대충 그 정도. 6.5도예요 실제로. 6.5도입니다. 그럼 대륙 건계면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2km 정도쯤 되니까 얼른 12를 곱하면은 78도. 예, 78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표면이 15도니까, 예, 영하 63도. 예, 총 영하 60도쯤 됩니다. 예, 그 정도쯤 돼요. 실제로 영하 한 60도 정도쯤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쪽에서 말하면은 카메라가 내가 사라지는구나. 네, 영하 60도 정도쯤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영하 38도가 일어나는 온도입니다. 건경면은 그보다 더 추워요. 예,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만세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아까 요거 지우기 전에 첫 번째 줄에 썼지만 아이스는 언제 형성되는 거 하니 뭐 0도씨 부근에서 그런다며. 그죠? 그럼 얘는 왜 영하 40도까지 버티는 건데? 왜 그럴까요? 왜 쟤는 영하 40도까지 버틸까요? 그리고 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철 혹한 뭐 이런 거 되면은 막 소주도 얼고 이런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뭐 강물 얼잖아. 0도씨 조금 내려가면 얼죠. 예, 강물 얼어요. 왜 걔네는 영하 38도까지 지금 물이 얼려면, 예, 영하 38도라며 0도가 아니네. 예. 이거 용어는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관행각 수적, 슈퍼쿨드 드랍. 예, 이게 왜 버티는 거죠, 쟤네는? 예? 예. 가만히 있으면 언다. 근데 드랍은 가만히 안 있어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안 오는 거다. 뭔가요? 예. 또 다른 의견은? 왜 안 얼고 버티는 거지? 사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가 답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가만히 냅두면 얼음으로 안 가, 오히려. 네, 가만히 냅두면 얼음으로 안 가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디스터번스, 요란이 생기면은 걔네가 조금 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예, 이게 지금 표면 장력에 의해서 구형으로 유지가 되고 뭐 그러겠죠? 분자 간의 결합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얼음으로 가는 거는. 예, 가만히 냅두면은, 예,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안정화돼요. 예, 그러다가 약간의 디스터번스가 움직임이 생기면은 걔네가 이제 더 안정한 상태를 찾아서 가게 되고, 예, 그게 이제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 상태인 거죠. 육각형 구조의 얼음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가만 냅두면 안 돼요. 예, 그 중에서 몇 녀석이 움직여가지고 얼음 격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쫙 이제 얼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아이스팩
예전에 써본 적 있나요? 여름철 되면 아이스팩 이렇게 똑딱 누르면 이렇게 촥 얼음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 그렇죠. 예, 관행각 수적이에요, 일종의. 똑딱 누르면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이렇게 걔네를 일정 부위를 얼음으로 변화시키고 나면 예, 그 다음에 그 얼음 결정을 따라서 쭉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예, 정확하게 관행각 수적은 아니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런 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 그렇게 디스터번스를 일으키는 녀석들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들은 벌크 워터예요. 그죠? 예, 뭐 코딱지만 5나노미터의 물방울, 5마이크론의 물방울 안 보잖아 우리는. 그죠? 수영장, 뭐 강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 중에 그놈 중에 한 놈들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시드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얼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여기서는 예, 우리가 엄청 큰 워터를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금방 얼어가게 됩니다. 교과서 223쪽에 식 8.7에 있는데요. probability, 얼음으로 변하는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v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freezing probability입니다. 이거는 얼음으로 될 수 있는 그 레이트, 템퍼러처랑 연관이 있는 예, 그 레이트가 될 거고요. 요 J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한 두어 페이지 정도 넘기면 나오는데, yep. J가 혹시 어떻게 왜 안 나오지? 어디 갔지? 안 쓸 거라서 안 했는데, 앞이구나. 예, 식 8.2에 보면은 J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J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분의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깁스 프리 에너지 그렇게 생긴 식입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템퍼러처와 연관된 그러니까 예, 그 레이트 일종의 레이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그래프에서도 봤다. 여기 V는 볼륨, 예, 델타 T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볼륨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볼륨이 엄청 커진다고 생각합시다.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에가 무한대로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에 근접할 것이고 1 마이너스 0에 근접하니까 예, 프로버티는 1에 근접하겠죠. 그죠? 예, 델타 t도 마찬가지죠. 델타 t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똑같이 여기가 커질 것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익스포넨셜 0에 접근할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버티는 1에 근접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그리고 크면 클수록 언젠가는 프리징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 중에 그 녀석은 기다리다 보면은 디스터번스가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음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고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쪼르륵 이제 얼음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프로버비티가 저렇게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지금 자연계에서는 0도씨 영하가 되면 분명히 구름 안에서도 예, 물 이렇게 지표면 근처에서뿐 아니라 구름에서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0도씨 이하면은 분명히 얼음이 있는데 호모지니어스한 건 이렇게 일어나니까 5마이크론짜리는 영하 38도씨가 되어야 스판테니어스 프리징이 일어나니까 예,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0도씨부터 영하 38도씨 그 사이에 있는 것들에 있는 얼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가설은 영하 38도씨에서 얼음이 형성된 다음에 걔네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자연계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탑이 영하 38도씨만큼 올라가지 않은 클라우드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실제로 관찰해보면 얼음이 있단 말이지. 예, 그러면은 순수하게 걔네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무언가 다른 얼음 형성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호모지니어스한 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한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그림을 따로 이제 요거 아이스 클라우드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또 한번 보겠지만 일단 미리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서 구름에서 두 개의 중요한 선이 있는 거죠. 하나는 0도씨 선, 하나는 영하 38도씨 선. 여기는 전부 다 all liquid가 될 것이고 여기는 all ice가 될 것이고 여기는 mixed phase가 되는 겁니다.
예, 얼음과 물방울이 혼재하는, 그래서 얼음 분리 과정과 액체에 대한 분리 과정이 같이 일어나는. 자, 요거 그림은 우리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으로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이 일어나기는 하되 제한적이다. 영하 38도씨가 내려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헤테로지니어스한 게 필요하겠죠. 헤테로지니어스한 거니까 결국 에어로졸입니다. 에어로졸의 도움에 힘입어 베이퍼에서 바로 아이스로 되든지 혹은 리퀴드 드랍이 아이스로 되든지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자, 요거는 책에 있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책에 어디 갔냐? 저도 그림을 그릴 건데 224쪽. 네, 224쪽 그 그림을 그릴 거고요. 224쪽의 그림 8.4입니다. 8.4b를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거는 결국 이거는 에어로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요 에어로졸을 우리가 리퀴드 드랍 할 때 그 에어로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CN이라고 불렀었죠. 클라우드 컨덴세이션 뉴클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의 에어로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IN이라고 원래 부르는데 최근에는 여기다가 P라고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자 수를 세 글자로 막 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 원래는 아이스 뉴클라이로 우리가 많이 불렀었고요. 최근에 P를 붙일 때는 아이스 뉴클레이팅 파티클 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얘네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베이퍼를 가지고 베이퍼에서 아이스로 갈 건데 헤테로지니어스예요. 자, 요게 그 책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에 지금 제가 그 그림 B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요건 에어로졸이에요. 네모나게 그리면 에어로졸입니다. 요 에어로졸의 수증기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아이스는 제가 육각형으로 그립니다. 그림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 교과서 그림을 보고 그려도 되고 칠판에 제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그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드랍이 맨 처음에 형성될 때 했던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죠? 에어로졸에 얘네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얼음이 형성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썩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퍼에서 아이스로 베이퍼에서 그러니까 바로 아이스로 가는데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에어로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얘랑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컨덴세이션 프리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베이퍼에서 가는 거야, 리퀴드에서 가는 거야. 이게 조금 이렇게 구별이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이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에어로졸이 있고 거기에 얘네들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물방울이 형성이 돼요. 처음엔 저게 물로 돼요. 이 물로 되는데 요 안에 요 물로 되면서 그 안에
아이스 엠브리오가 있습니다. 아이스 엠브리오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스, 책의 표현에 따르면 아이스 엠브리오 혹은 아이스 점이라고 거기 써놨는데, 예,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아이스 엠브리오라는 말과 아이스 점이라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형성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예, 물방울이 형성되면서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아주 작은 아이스 시드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아이스로 이게 바뀌게 돼요. 예, 그게 일종의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방울에서 얼음으로 가려면은 그 안에 일부 운에 의해서 아이스로 이렇게 되는 녀석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예, 그 잠깐 이렇게 요동에 의해서 아이스가 형성이 돼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스로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예, 요 과정 중에서 예, 이렇게 물방울 얘는 바로 이렇게 붙어서 그냥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되는 과정인 거고 얘는 그래서 퓨어하게 데포지션인 거고 얘는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되는데 그 안에 예, 아주 작은 아이스 시드가 생기면서 예,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얼음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우리가 컨덴세이션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용어가 왜 컨덴세이션 프리징이 되는지 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컨덴세이션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 그게 곧바로 프리징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위에다가 쓸까? C.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리퀴드가 예, 헤테로지니어스한 도움을 입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immersion freezing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contact freez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immersion freezing은 뭐냐면은 애초에 얘가 처음에 물방울이 형성이 될 때 이건 그러니까 지금 리퀴드에서 가는 거예요, 그죠? 리퀴드에서 가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프리징입니다. 물방울이 애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얘는 리퀴드 물방울이 있어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될 때 이멀전 프리징은 뭐냐면은 물방울이 형성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물방울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는 거의 퓨어 드랍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었죠. 그죠? 예.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에 10명 정도 꼴이라고 했잖아요. 에어로졸 분자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에 잘 녹는 딜루트 에어로졸의 이야기인데 예, 이게 물에 안 녹는 에어로졸이 조금 섞여 있어. 만약에 물에 안 녹는 에어로졸이 조금 섞여 있으면 걔네는 지네끼리 있죠. 물에 흩어져서 이렇게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뭉쳐 있잖아. 그죠? 안 녹는 에어로졸 있으면 지들끼리 뭉쳐 있단 말이지. 걔네들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일종의 걔네가 맨 처음에 아이스 엠브리오 혹은 아이스 점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 주변으로 이제 얼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방울 안에 애시당초 에어로졸이 있었고, 예, 요것이 요 안에가 이렇게 그래서 요 에어로졸이 흩어져 있지 않고 어딘가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뭉쳐져 있는 에어로졸이 일종의 얼음의 시드 역할을 해가지고 예, 얼음으로 변하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이멀전 프리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컨택트 프리징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컨택트 프리징은 뭐냐면은 물방울이 있고 에어로졸이 있는데 얘네가 충돌해요. 부딪히면은 이게 그 물방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 물방울 가만히 있는데 에어로졸이랑 이렇게 하다가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은 고기가 일종의 그 부딪힌 면이 자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가만 냅둬서 안정했던 물방울이 에어로졸 가서 부딪히면서 그쪽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고기가 이제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얼음이 형성되는 거죠. 컨택트 프리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본 요렇게 지금 말을 들은 상태에서 총 그래서 4개의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경로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놓고 이제 요 그림 8.4를 한번 볼까요?
예. 그럼 맨 처음에 컨택트 프리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드랍이 있고, 예. 거기에 에어로졸이 있어갖고 걔네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예. 충돌해서 그렇게 육각형의 얼음으로 변하게 된 거 첫 번째 줄이고, 컨덴세이션 프리징 뭐냐면 에어로졸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근데 맨 처음에는 조그만한 물방울이 됐죠. 조그만한 동그라미 물방울로 그려져 있죠. 예, 그게 얼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컨덴세이션 프리징이 될 것이고, 이머전 프리징은 둘로 나눠져 있지만 별로 그 둘로 나눠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 물방울 안에 이미 에어로졸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그게 지금 어떤 요란에 의해서 거기가 일종의 아이스 시드가 되면서, 예, 그게 이제 얼음으로 변하는, 그게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그 과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포지션은 에어로졸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바로 얼음이 돼버렸죠. 두 번째 줄하고 그림이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얼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호모지니어스한 프리징, 클라우드 드랍플렛이 그냥 동그라미가 육각형 얼음으로 되는,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나요? 예, 이런 정도쯤의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되게 많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이게 전부 다 지금, 예, 얼음이 형성되는 거, 그리고 에어로졸이 필요한 과정인데, 자, 여기서 잘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머전 프리징에서 요 안에 있는 에어로졸은 조금 성질이 달라야 되죠. 흩어지면 안 되잖아. 딜루트 되면 안 됩니다.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다는 소리는 물에 안 녹는다는 소리지. 그죠? 물에 안 녹는다는 소리죠. 오, 어떻게 근데 제가 물방울 속에 있을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면 다 물에 녹겠거니, 혹은 뭐 물에 안 녹고, 물에 녹는 거, 뭐 황산염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이온화가 빨리빨리 됩니다. 황산염 H2SO4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황산 암모늄, 그러니까 SO4 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예, 물에 잘 녹습니다. 혹은 뭐 물에 안 녹는 것들, 더스트 안 녹겠죠, 그죠? 뭐 수트, 예, 그 탄소 덩어리 물에 잘 안 녹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물에 안 녹는 에어로졸, 물에 녹는 에어로졸.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계에는 훨씬 더 에어로졸 상황이 복잡하고요. 그 하나의 에어로졸, 요 입자 안에서도 어떤 파트는 녹고 어떤 파트는 안 녹고, 예,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에어로졸이 있으면은 걔네에서 이제 물방울이 형성이 되면은, 예, 일부는 떨어져 나와서 물에 녹아서 딜루트하게 돼. 그래야 우리가 걔가 물방울이 형성이 됐었죠, 그죠? 물방울이 와서 달라붙으려면 물방울이 그냥 있는 에어로졸에 이렇게 와서 달라붙을 이유가 없잖아. 얘가 친수성이어야 되죠. 극성을 띠고 있어야 되잖아요, 분자가. 그죠? 그래야 물 분자가 와서 전기적으로 달라붙겠죠. 그리고 나서 그 극성에 의해서 에어로졸이 떨어져 나가서 물 속에서 골고루 섞일 것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과정인 거죠. 그죠? 물에다가 소금 넣으면 잘 녹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일부는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게 덩어리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에어로졸들이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걔네들이 일종의 아이스 시드로 작용을 해서, 예, 거기서 이렇게 요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예, 얼게 되는 겁니다. 걔네는 그러니까 0도 15, 그러니까 영하 38, 15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 0도씨에 근접할 때부터도 이미 걔네는 얼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걔네가 퓨어 워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속에 에어로졸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이머전 프리징이고, 컨택트 프리징은 뭐 말 그대로 대기 주변, 걔가 이제 에어로졸이 상층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게 될 겁니다. 자, 이 넷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이 네 개가 있어라고 했는데, 이 네 개 중에 그럼 뭐가 제일 우세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저 네 개 중에 뭐가 우세할까? 어떤 과정이 제일 우세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네 개 중에 일단 뭐가 제일 우세할까요? 모르겠죠. 그죠? 우리는 감이 전혀 없죠. 저 네 개 중에서 어떤 과정이 제일 우세할까? 요게 가장 우세합니다. 예, 리퀴드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형성되는, 즉 이머전 프리징이나 컨택트 프리징.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예, 이 중에서 저게 더 우세해. 어떻게 알아냈을까?
라이다로 관측을 해봤어요. 예, 라이다로 관측을 해보니 예, 라이다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째려다 놓고 얼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본 겁니다. 얼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더니 물방울이 슈퍼쿨드 드랍이 없으면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예, 슈퍼쿨드 드랍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아이스가 생긴다더라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생각해보면 베이퍼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가는 거니까 물론 얘는 중간에 잠깐 물방울이 있기는 하지만 예, 물방울이 없어도 되잖아. 기본적으로 물방울의 도움이 없이 수증기가 기본적으로 얼음으로 가는 과정이죠. 예,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물방울이 없으면 실제로 얼음이 잘 안 생기더라라는 걸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보다는 이 과정이 중요해. 더 자연계에서 잘 일어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중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머전 프리징과 컨택트 프리징 중에서는 사실 저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관측하니까 그때그때 달라입니다. 구별하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은 얘는 어쨌든 외부에서 관측해 보기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보기로는 에어로졸이 없어도 물방울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얼음이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에어로졸이니까 보일 리가 없잖아 그런 게. 그죠? 그 속에 있는 에어로졸이 뿅 하고 되는 겁니다. 컨택트 프리징은 반드시 에어로졸이 있어야 되죠. 에어로졸이 수반되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관측해 보면 물방울이 있고 그 주변에 에어로졸이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정도쯤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관측해 보니 그때그때 다르다더랍니다. 둘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머전 프리징의 단점은 뭐냐면은 애초부터 얘가 물방울이 형성될 때 그런 에어로졸이 있어야 돼. 그죠? 물에 잘 녹는 것과 물에 안 녹는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에어로졸이 있어야 돼. 오, 그런 게 있을 수가. 좀 애매하겠죠, 그죠? 예, 잘 모릅니다. 컨택트 프리징은 실제로 저게 일어나면 어쨌든 0도씨 위로는 올라가야 되잖아. 0도씨로 올라가는 그 높은 고도까지 에어로졸이 있어야 돼. 에어로졸 보통 대기 하층에 많죠. 그죠? 대기 상층 올라면 물론 당연히 상승류가 있으면 올라야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수농도는 적어지겠죠. 예, 그 적은 수농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애매하죠. 예,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과정이 더 우세하냐? 그때그때 좀 다르다가 답입니다. 최근에는 컨택트 프리징이 조금 더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연구가 조금 힘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얘를 모델로 만들려면 아이스 뉴클레이션이 이렇게 복잡해.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이 마무리될까 모르겠다. 좀 애매하네 수업 시간이. 자, 얘를 우리가 실제로 모델에다 넣는다 칩시다. 그러면 얘를 모델에다 어떻게 넣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방울이 있는데 얘가 어느 순간 얼음으로 양이 늘어나야 돼, 얼음으로 변해야 되겠죠. 벌크의 관점에서 보자면 물방울의 양을 줄일 것이고 물방울의 양과 수를 줄일 것이고 그만큼의 양과 수를 얼음 카테고리에다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하면 되겠죠.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을 생각해보면 걔는 심플합니다. 영하 38도씨가 되면은 그냥 거기 있던 물 전부 다 얼음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헤테로지니어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저 네 가지를 전부 다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구름 모델은 저 네 가지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관측에 의해서 합니다. 관측에 의해서 온도랑 슈퍼세추레이션 값이 얼마가 되면은 아이스 넘버가 어떻게 돼 라는 것을 경험식으로 처리합니다. 함수식으로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 뭐 템퍼러처 뭐 슈퍼세추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슈퍼세추레이션 값이 중요한 거는 뭘까요? 슈퍼세추레이션 값이 중요한 과정. 예?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안 들려. 슈퍼세추레이션 값이 중요한 과정은 이 중에서 뭘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베이퍼에서 아이스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베이퍼가 아이스로 가려면 어쨌든 슈퍼 세츄레이션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리어가 슈퍼 세츄레이션이죠. 예.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슈퍼 세츄레이션이 결정 지을 거고,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온도가 중요하겠죠. 온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얘네가 얼음으로 갈 배리어가 저기 낮아질 테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얘네는 온도가 중요할 거고, 얘네는 슈퍼 세츄레이션 값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적당히 피팅해요. 적당히.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메소드가 뭐냐면은 드모트라는 드모트 에달, 제 기억이 맞으면 2011이고 ACP에 있는 논문인데 2011 맞나? 2011 아니면 2005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 대충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21세기 초반에 나온 논문인데, 아직 저거 쓰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보면은 뭐 ni가 뭐 익스포넨셜 뭐 템퍼러처 곱하기 뭐 에어로졸의 개수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물리적으로 우리가 퀘러스 요리랑은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그죠? 퀘러스 요리는 우리가 아주 멋진 포뮬러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그래갖고 뭐 슈퍼 세츄레이션하고 레이디어스를 이렇게 관계식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없을까요? 일단 과정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고,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인류가 아직 잘 좀 멍청해서 일 수도 있는데, 답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하니까 어쨌든 에어로졸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기 있는 에어로졸은 우리가 CCN하고 특성이 좀 다르죠. 그렇죠? CCN은 물에 녹아야 되는 거죠. 전기적인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녹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물에 녹는다는 소리는 물 분자가 달라붙으면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수증기 분자를 바로 이렇게 그 에어로졸 분자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아까 이런 딜루트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물이 달라붙으면은 분자가 떨어져 나올 거니까. 물론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면 물 분자가 달라붙을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뭐 그 정도야. 그 정도쯤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걔네가 근데 금방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 뉴클레이팅은 물 분자가 달라붙는다, 수증기 분자가 달라붙는다고 해서 그게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걔네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머전 프리징이든지 컨택트 프리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에어로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에어로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더 작은데 물방울도 우리가 얼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얼음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에어로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걔네가 그리고 소스가 되게 다양해요. 박테리아에서 온 녀석들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머리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져요. 실제로 그리고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성질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요. 교과서에 그 그림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디 갔더라? 있었나 그게? 교과서 234쪽 그림 8.11. 찾았나요? 그림 8.11. 그 선 되게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프랙션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래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프랙션이 올라가죠. 프로즌 프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이 여러 개 있죠. 그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에어로졸의 성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에어로졸이 박테리아에서 왔는지 숯인지 이거 카올리나이트인가 그 뭐 있어요. 그 미생물이에요. 저것도. 그 다음에 폴렌, 화학물질인지에 따라서 그 선들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값을 하나 찍어보면은 뭘 하나 찍어볼까요? 대충 265켈빈 정도쯤을 찍어볼까요? 265켈빈 정도로 찍어보면 박테리아는 이미 완전히 거의 1에 접근했죠. 걔는 270켈빈에서부터 값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65켈빈 되면은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걔는 거의 값이 1에 접근했죠. 근데 다른 에어로졸은 동그라미나 거기 네모는 이거 뭐라고 했더라? 카올리나이트라고 읽었었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폴렌 뭐 이런 거 보면은 프랙션이 0.1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리고 수트는 아예 시작도 안 했죠. 예,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죠? 이게 소스가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측을 해봐도, 예, 관측을 해봐서 에어로졸 수능도에 대해서 관측을 해봅시다 그랬었는데 이 에어로졸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이게 박테리아야. 이 정도 연구 결과를 얻으려면, 그림의 8.11 정도쯤을 얻으려면은 쟤는 보통 네이처에서 저렇게 관측하기 어려워요. 실험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로졸 소스에 따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론적으로 무언가 식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퀄러시올에서는 어차피 지들이 이상하게 생겨봐야 다 분자로 떨어져 나갈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잖아요. 거기서 크게 중요했던 팩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지만 에어로졸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게 잘 기억이 안 나겠죠. I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반호프 팩터라고 해가지고 뭐 I 곱하기 뭐 해가지고 여기 뭐 있었고 여기 뭐 있었고 여기 저기 에어로졸의 분자량, 워터의 분자량 뭐 이렇게 나눴었어요. 요 I가 뭐였었냐면은 에어로졸 분자 하나가 녹을 때 걔네가 몇 개의 이온으로 나뉘느냐. 그걸 우리가 반호프 팩터라고 불렀었고, 그거 하나가 특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녹을 거니까 걔네가 그래서 몇 개의 이온 덩어리 나올 거야. 그거 정도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론이 잘 나오지 않고 이론이 나와본다 한들 에어로졸 자체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림 8.11처럼.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 에어로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패스웨이가 많긴 한데, 패스웨이가 많죠. 그 드랍이 형성될 때 패스웨이가 그냥 하나였잖아. 달라붙어서 이렇게 녹는 거였었죠. 패스웨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계에서. 이거하고 이거를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그죠? 어렵죠. 이렇게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잘 관측하면은 없었다가 얼음이 뿅 하고 나타나는데 그 앞에 매우 짧은 순간에 리퀴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고, 아니면 이거겠지. 근데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해능을 가지고 관측을 해야 되겠죠.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측을 실제로 해보면 에어로졸이 있겠지. 드랍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다음 순간에 에어로졸이 얼음으로 변했다 칩시다. 그럼 걔네가 근데 진짜로 에어로졸이랑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 안에 그게 이머전 프리징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 구별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실제로 뭘 관측하면서 야 저기 에어로졸이랑 물방울이 부딪히고 있어. 이건 관측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죠? 물방울이 있어. 에어로졸이 있어. 이거만 해도 어딘데. 야 저기 부딪히고 있어. 이게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패스웨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랩에서 실험실 차원에서 실험하는 거는 우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 아까 그림 8.11에 보면은 실선하고 점선이 있죠. 선이 총 8개 가닥이 있어요. 8개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머전이고 하나는 컨택트 프리징이에요. 실선은 컨택트 프리징이고, 그 안에 있는 파선은 이머전 프리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컨택트 프리징이 조금 더 잘 일어날 것 같죠, 그죠? 값 자체가 그러하니까. 컨택트 프리징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쉽게 일어나겠지. 충돌하면 어쨌든 걔는 외부 자극이 확실하니까. 근데 충돌을 실제로 하느냐? 잘 모르겠으니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모델에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요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계산은 해낼 수 있어요. 그다음 어느 정도쯤 계산이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되고, 아까
프로버빌티가 어떻게 되고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NI가 몇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드랍 퀘러스 요리처럼 그래서 어떤 에어로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그리고 심지어 같은 온도, 같은 슈퍼 세츄레이션에서 수능도가 차이가 납니다. 드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드랍에서는 같은 온도, 같은 슈퍼 세츄레이션이면 대체로 물방울의 개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날까요? 한 100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오도 맞추기도 힘들어요. 뭐 이렇게 2배, 3배 정도쯤에 팩터 2, 팩터 3 정도쯤의 문제가 아니라 한 1000배 정도쯤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것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판부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뭔가 구름이 형성되려면 일단 물방울이 생겨야 되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얼음이 일단 생겨야 되잖아. 그 얼음이 생기는 이론부터가 되게 복잡다단하게 많고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요약하면서 이러저러한 5글자로 줄였지만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들으면은 그 이러에 해당하는 게 뭐고 저러에 해당하는 게 뭐야 대충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예측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첫 판부터 어려운 게 얼음 물리의 문제점입니다. 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 얼음이 형성됐다 치고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